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정복전쟁을 일으키자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들은 적극 참전하죠. 만주인들도 마찬가지죠. 만주국에 있는 조선인들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식민지 국민들이 기여를 하고 그래요. 인정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시 당국인들은 그들을 친일파라면서 악당으로 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식민지 시기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했다. 근대화 세력은 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여해서 실력을 키우려 해요, 사실상. 제1차 세계, 그래요. 또, 세네갈 출신 정치인 블레즈 디아뉴는 1914년 프랑스 하원에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군을 위해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모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쟁에 적극 참전하자. 그렇게 해서 실력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다 기회가 왔을 때 뭔가요? 다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그때의 국민들의 뜻이지만 일단은 실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면서. 근데 현시 당국인들 어떤가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은 갑신정변이 아니라 급진 개화파 인사에 속하죠. 조선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힘쓴 인물이라는 거예요. 간디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디처럼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았죠. 이광수, 최남성.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 거지. 그 시대에서 다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현 시대에 어떻게 되나요? 마치 악당처럼 취급당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종교 대표인들도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대부분 조선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력 양성을 위해서. 그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었냐? 기여를 해서 차별을 철폐시키겠다. 저번 시간에 말들을 살펴봤죠. 차별 없애야 되겠다. 그 동기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광수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만일 그리하는 것이 조선민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 독립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일본이 잘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조선인에게 이익이 되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주국을 세우고 일본이 조선인들 150만 명, 많게 200만 명을 잡죠. 20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이주시켜서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소작농들을. 이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익이 되고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잖아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 적극 참전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집하면 경쟁률이 62대 1 이렇고 수만 명이 참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은 대부분 누구였을 것 같나요? 이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소작농에게 토지를 제공하니까 소작농 입장에서는 적극 참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그 두 가지 동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만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그 진심으로 적극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종족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선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타 종족이, 일본이 패망하죠. 타 종족들이 조선인들을 공격해요. 그때 조선인 사망자 수만 8,000명이 생겼어요. 뭐 거짓말 아니겠죠. 거짓말 의심이 되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AI에.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전했다. 대부분은. 너희들 독립운동한 것 같지? 아니다. 뻥이다. 현 시대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족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이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죠. 그 조선인과 일본인을 빼면 이 광대한 영토도 영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수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무려 4억 5천 명이에요. 이 지역의 그 당시 인구수가 조선인과 일본인 빼면 일본인 수만 따지면 한 7천만 명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조선인은 한 2,500만 명 되고 나머지 지역은 4억 5천만 명이 되고 이렇게 점령하고 또 대부분 식민지였죠. 다른 강대국들이 군대가 있고 이런 데를 다 점령하잖아요. 중국도 다 점령하잖아요. 이 중요 지역은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그게 7,500만 명의 일본인만으로 됐겠냐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자기들이 일으켰으니까 총력전을 벌였겠죠. 근데 물론 모든 한반도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한반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마찬가지로 총력전을 했다는 거예요. 두 종족의 총력전이 이런 이상한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이 어떻게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점령했으면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향후 통치를. 조선인들이 적극 협조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일본인만의 총력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총력전이었죠. 그렇게 된 거였어요. 통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조선인은 아주 믿었다는 거죠. 만주를 점령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만주에 잘 안 가려 하잖아요. 조선인들이 한 200만 명 가서 만주국을 지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지역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 이때 이 결과는 조선인 종족과 일본인 종족이 총력전을 벌인 결과였다. 이상한 지도가 생겨버렸다. 당시에 패망하면서 쪼그라들었지만 조선인들이 총력전을 벌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다. 조선인 역시. 잘 모르는 사실이다. 역사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다 독립운동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물론 독립운동한 이들도 있죠. 근데 그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제법 규모가 큰 데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제 재미교포들 그 정도가 이제 그랬고 그래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삼전용사가 얼마였겠냐는 거예요. 조선인들 잘 안 밝히는데 총력전이었다는 거는 그래요. 파견 얼마나 참전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이 한반도에서 간 군인들 일본군에 간 이들만 계산해봐도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 이른다는 거예요. 2,500만 인구에서 또 만주국에도 조선인들 있잖아요. 200만 명 가까이. 몇 명이나 지원했을 거 같냐는 거예요. 군대에. 작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럼 30만에서 40만이 일본군에 참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동기는 두 가지를 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차별철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소련군이건 뭐 러시아인이건 중국인이건 만주족이건 뭐 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방되자 일본이 해방되자마자 조선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의 하수인이라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역사가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었을까. 7,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많아봤자 조선인 빼면 점령당한 인구수가 4억 5천 명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을 살펴봤고 또 여기서 또 보면 되죠. 근대화 세력 중 일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독립파 인사들 역시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이 있었는데 통상 수양동호회라고 불린다. 흥사단이 이제 한국에도 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력 양성을 하지만 일본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창호는 조선 총독부에게는 요주의 반국가 인사였다. 그렇죠. 1926년 안창호가 비밀리에 설립한 수양동호회가 1937년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안창호는 체포되었다. 적발된 수양동호회 규모는 150명 정도였다. 안창호를 비롯한 40명 정도가 투옥되었고 안창호는 1938년 병보석으로 풀려나지만 사망한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식민지 조선 한반도에서 근대화 세력 중 반일투쟁을 주장하는 인하 단체는 없다. 그 뒤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비밀리에. 근데 뭐 아주 소규모라는 거예요. 없었을 수도 있고. 그나마 흥사단이 제일 컸는데 그 규모를 보니까 15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이제 110명은 풀려나잖아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활동은 엄하게 다스렸지만 그냥 독립운동인사는 뭐 아주 뭐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풀어줬다 하잖아요. 안창호도 뭐 그냥 좀 아프니까 그냥 풀어주잖아요. 사망했지만.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의 사건으로 토벌되었고, 토벌도 여러 번 됐죠. 공산당 사건 때마다 토벌되었고, 몇 번 토벌됐잖아요. 뭐 대규모 파업을 일으켜서 또 토벌됐고, 식민지 조선에서 산업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질 일자리가 생기고 소작농에게 토지가 주어지자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은 통하지 않았다. 그렇죠. 대부분 인구는 소작농이었죠. 소작농에 토지가 보급돼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소작농 입장에서 보면. 소작농들은 조선 총독부를 지지했을까요? 지지 않았을까요? 이걸 쓰리는 장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소작농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나요? 조선에서 수탈당하고, 안 그래도 엄청나게 가난한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그 수탈까지 했는데 토지가 주어질 거라고 꿈도 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 10정부의 토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이 정부와 10정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정부가 한 3,000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정부면 6,000평이에요. 많게 10정부까지 주어졌다 했죠. 3만 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작농들이 지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전한 거다. 그렇게 독립을 원했는데 참전하자. 이 조선인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럼 독립을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암살하지.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참전하더라. 서로 참전하려고 하더라. 왜? 차별철폐.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활동이 안 통하죠. 희망이 없어야 공산주의 세력이 될 텐데 다 희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선인들에게. 1930년대 중반 이후 소규모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는 있지만 눈에 띌 정도의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는 없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는 대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 전 세계인들은 사정이 어려웠지만 1940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는 산업화 효과가 나타나고 소작농들에게 만주국의 토지가 보급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때 막 전쟁이 대공황이지만 뭐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뭐 전쟁이 일어나면 토지가 주어지고 막 이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네, 미국과 전쟁하면서부터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막 많은 것이 동원돼야 되니까. 1940년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살기가. 땅도 주어지고. 1939년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다가 적발되어 투옥되었다. 한번 재건해보려고 했는데 적발돼서 투옥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뭐 조용하다는 거예요. 1925년 이승만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임시정부는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 와중에 임시정부 수장들은 계속 교체된다. 계속 어려웠죠. 어려우면 또 뭐 잘리고 그러겠죠. 딴 사람 시켜보고. 박을식 6개월 정도 하고, 뭐 이상용 5개월 정도 하고, 뭐 김구도 한 7개월 정도 하고. 그러다가 이승만이 나오네? 1936년에? 특이하죠. 이승만은 두 번 대통령 한 거죠. 또 한 번은 주석이었고 한 번 그전엔 대통령이었고.
임시정부 수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장이 2번이 됐던 거예요. 1936년 이승만이 다시 수장으로 임명되기까지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수장직에서 물러난다. 임시정부의 지원과 대표성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을 접촉하고 계속 뭐 가난하고 뭐 이러니까 지지도 못 받고 이러니까 조선인들로부터 이승만을 접촉한 거죠. 이승만은 1936년에 임시정부 수장직을 승낙한다. 결국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에 한 번도 안 갔다. 하지만 난 그래요. 이승만도 좀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외교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으면 좋았겠죠. 1939년 이승만은 수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김구, 이동영, 조소왕, 지청천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또 1939년에 또 그냥 탄핵하진 않고 뭐 그래요. 또 쫓아내죠. 근데 이들을 보니까 다 공산주의자더라. 이들이 공통점은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며 토지와 산업시설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네,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렇죠. 뭐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며 국유화, 토지와 산업시설 국유화를 주장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자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숨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또한 이들은 중국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친중파이다. 그래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일본의 승리를 거둬서 이제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중국은 일본이 상대가 안 됐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참전해서 일본을 격파해서 그래요. 독립이 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 중국은 일본이 상대가 안 됐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선족과 일본인이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힘을 합치니까 중국은 뭐 그냥 뭐 계속 뭐 대표하는 거죠. 다 먹힐 뻔한 거였어요. 중국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면. 반면에 이승만은 민간 기업을 통해 상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을 통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친미파이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세력이고 한쪽은 근대화 세력이죠. 그리고 한쪽은 친중파고 한쪽은 친미파라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 독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연히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이승만을 싫어했죠. 싫어했다.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서로 간의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1947년 7월 중국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쟁하면서 국민당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임시정부는 이승만이 필요 없게 되자 헌장을 개정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자른 것이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중일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승만이 필요했다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미국 동포들의 지지를 안 받아도 되겠다. 중국이 충분히 지지하네. 그럼 이승만 자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김구가 다시 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이승만 뒤에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면 어떤 폭풍이 불지 몰라 치안 조치를 따릅니다. 예전처럼 이제 탄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개정하는 척 하면서 이승만을 쫓아내죠. 실상 임시정부 본부를 상해에 둔 것은 큰 실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중국이나 한반도와 같이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열풍이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1930년대 이후에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되고 친중파가 되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임시정부는 장악되었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열풍이 분다.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당시 한반도하고 미국은 안 그렇지만 한반도는 그 혁명을 겪었잖아요. 관리 수탈 금지, 뭐 토지 공급, 신분제도 폐지,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소장농까지 다 근대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고, 또 미국은 또 이미 발전한 곳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근대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이런 데 있으면 한국인들은 취약하다 했죠. 어떤 거에 관습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정부가 상공을 통제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재산을 제약시하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쉽게 공산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까 이승만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냥 그 미국의 임시정부를 설립해서 중심을 잡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승만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자가 안 되는데, 이승만은 미국과의 외교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있으니까 다 공산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중심을 세워서 이끄는 사람도 없고 방치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역시 근대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막 공산화해야 된다고 이 주장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임시정부 본부를 상해에 둔 것은 큰 실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중국이나 한반도와 같이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열풍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활동하는 이들은 1930년대 이후에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되고 친중파가 되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임시정부는 장악되었다. 다 공산주의자들이 돼 있더라. 실상 임시정부 본부를 미국에 두는 것이 맞고 상해에는 지부를 두면 되었다. 그렇죠. 굳이 뭐 임시정부를 상해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하는 일도 없는데. 외교활동을 잘하고자 하면 처음부터 미국에 두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외교활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고 본부를 미국에 두고 지부를 상해에 두면 됐다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다 지원단체도 다 미국에 있고, 임시정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은 미국에 있다. 또한 미국에 있다 보면 자연히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려 했을 것이며 임시정부 인사들 대부분이 친미파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 미국을 보면서 이제 아는 거죠. 중국에 있으니까 다 그 빨갱이가 되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조선은 그전에 이제 조선 왕실을 유일하게 알았는데 조선 왕실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중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었으면 근대화 세력이 됐을 건데 중국에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공산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취향에 맞으니까. 즉 임시정부 본부를 상해에 둠으로써 지원 세력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세력이 미국에서 지원하는 세력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근대화 세력인데 임시정부 지도자는 공산주의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이긴 하지만 본부를 미국에 두었다면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 참여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 본부가 미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참전할 수 있잖아요. 미국군에 참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실수예요. 결과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미국군에 참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가 자연히 정부가 되잖아요. 어차피 뭐 결과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차피 일본군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군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안 됐더라, 바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1932년 이봉창과 윤봉길 암살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은 임시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계속 재정난에 시달렸죠.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끊겨버렸죠. 임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에는 두 곳이 있었다. 미국과 만주 지역에 사는 한인과 한인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 지원받죠. 1925년 이승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끊겼는데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짐으로 인해 임시정부는 재정판탁 상태에 직면했다.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 지구인데 한국인들이 어디 많이 있나요? 만주와 미국에 많이 있죠. 미국이 가장 큰 지원 세력이었겠죠. 근데 미국은 지원이 끊겼고 만주까지 끊겨버렸잖아요.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지원받기 위해서 국민당으로부터. 한편 중국 영토에 만주국이 세워짐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은 한없이 커진다. 이에 임시정부는 중국의 국민당으로부터 지원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계획한 것이 암살 사건이다. 근데 중국 본토에 이제 일본국으로 보이는 만주국이 세워졌어요. 반일 감정이 커지겠죠. 그러면 암살 사건을 일으키면 지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김구는 1931년 10월 한인애국단을 만든 뒤 12월에 이봉창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12월에 이봉창이 첫 한인애국단으로 가입한다. 1932년 1월 한 달 만에 이봉창은 암살에 투입되었고 일본 도쿄인 사쿠라 다몬에서 일본의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수류탄은 터졌지만 호위병 2명이 가벼운 상처만 생겼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 뒷부분을 잘 안 가르치죠. 수류탄을 던졌다까지만 가르쳐주면서 엄청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전말을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는 거죠. 폭탄 투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폭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폭탄이 터지면 왜 경상자만 생기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을 건데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호위병 2명이 그냥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는 거예요.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폭탄의 종류는 일본산 마미 수류탄이었다.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서 폭탄이 터지면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경상자 2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럼 이 폭탄이 도대체 뭐였을까? 터졌는데 왜 사람이 안 죽었을까? 인파가 대거 모여 있는데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서 폭탄이 터지면 큰 피해가 있어야 하죠. 폭탄에 두 종류가 있다. 연습용 폭탄과 실전용 폭탄이 있는데 연습용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연습용 폭탄은 살상력이 없겠죠. 실제로 천황을 암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천황이 암살되었으면 일본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어떤 식으로든 주기를 했을 것이며 중국이 이를 방해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죠. 전면전이 일어나면 중국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중국을 무서워하는데. 일본을 무서워하는데. 임시정부의 목적은 국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지 천황의 암살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실전용 수류탄이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그건 분명 실전용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전용 수류탄이었다고 해서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마미용 수류탄은 불발은 적지만 파괴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마미 수류탄으로는 마차 안에 있는 천황을 살해하지 못한다. 쇼였다 이 말이죠. 마차를 파괴할 정도 위력이 없는 수류탄이었다는 거예요. 이봉창은 체포되었고 1932년 10월에 사형되었다. 그 소모품으로 써버린 거죠. 이봉창 사건은 일본이나 중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토픽이 되긴 하였으나 국민당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문가가 보면 누구나 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아니겠죠. 이걸 쓰니도 아니지만 보니까 이거 쇼였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윤봉길이 한인애국단 2호 단원이 된다. 이렇게 쇼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좀 더 이제 또 한 번 더 일을 벌이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세운 뒤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무척 커졌는데 중국인들에게 겁주기 위해 일본은 해운을 동원하여 상하이 자배 지역을 점령했다. 만주국을 세우니까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어떻게 하나요? 상하이 자배 지역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거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 생일 기념식과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장에 잠입했다. 윤봉길은 그랬어요. 윤봉길은 그렇죠. 그는 일본군 수뇌부만 모인 단상을 향해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폭탄을 던졌다. 해군 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오른쪽을 실명했고 육군 중장 우에다 겐기치는 왼쪽 다리를 잃었다.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1932년 5월 5일에 상하이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투가 종결되었고 일본군은 충돌 이전의 위치인 상하이 공동조개로 철수했고 상하이와 그 주변 지역은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1932년 11월 윤봉길은 일본에서 사형되었다. 당연히 사형되겠죠. 당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살고 인구 역시 가장 많은 도시였다. 상하이에 중국군이 투입될 수 없게 됨으로써 상하이 주민들은 함부로 반일 투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윤봉길 사건은 국민당의 수장인 장제스 인정을 이끌어냈고 이후에 국민당은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국민당은 일본과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윤봉길 사건이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요. 국민당은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협상을 했죠. 근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본이 일단은 물러난 이유를 이제 윤봉길이 공이다 생각하고 또 윤봉길을 투입한 단체는 임시단체니까 임시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봉창과 윤봉길은 기준 3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 자기 스스로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 옳은 방식이건 아니건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인사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재정 방탄 상태의 일은 임시정부의 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윤봉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격도 입혔잖아요, 실제로. 입히면서 어떤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을 했죠. 하지만 임시정부가 재정난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나, 당시 임시정부 인사는 30명 가까이 되었다. 그때 임시정부 인사가 몇 명이 아니라 30명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해서 암살시켜야 되겠냐는 거예요. 애국심 강한 청년을. 이런 암살사건을 일으킨 이는 반드시 죽는다. 즉 개인에게 목숨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면 임시정부 인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 법이지 애국심 강한 청년을 모집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다 하더라도 마음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그게 정상적인 그 지도자의 판단이죠. 실상 임시정부 인사 중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으니까 모집하여 소모품으로 쓴 것이다. 이봉창 사건은 그냥 장난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래서야 희생하고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